부동산 구조월부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또 이제 깜짝 놀라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그쵸? 같아요. 왜 갑자기 2명만 있지? 나인님 어디 갔나요? 코로나에 또 걸리셔서 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인님이 제일 그래도 나이가 어리신데 네. 우리가 면역력이 강한 걸로. 그럼 알겠습니다. 아마 너나이님께서도 집에서 좀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맞습니다. 아마 또 다음번에는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네,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을 가져와 봤고,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의외로 이런 거래가 아니라 이 금리에 따른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출금리가 높아지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크겠지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갈 거야, 매물이 많아지나, 쏟아지는 건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한 것 같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최근 기사를 가지고 와봤어요. 심상찮은 서울집가 7월에 주택담보대출 5.6조 늘었다.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예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여기가 시중대출과 달리 금리가 좀 낮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자 부담이 덜한 그런 대출이죠. 그런데 그 대출을 최대 0.4%포인트 인상을 하겠다. 즉 정책 대출을 쪼인다, 대출을 좀 덜 내게 한다. 덩달아서 우리은행, 농협은행 여기에 금리를 무려 0.3%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5번이나 올린 거예요. 이런 영끌족부터 당연히 대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거겠죠. 당연히 영끌족들이 걱정이 되고 이런 기사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늘어나고 점점 가계 부채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덜 받게 되고 강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겠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한국은행에서 여기 이 파란 그래프가 보이시죠? 여기가 가계신용,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대출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용에는 대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한 달 뒤에 상환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신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했어요. 이 노란 그래프 박대가 뭐냐면 전 분기 대비 3개월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냐를 보는 거거든요. 꾸준하게 높은 비율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높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2020년에 접어들어서 가계 부채가 거의 1800조가 넘는 비율까지 늘어났어요.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가계 신용에 대해서 늘어나는 비율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일부 대출을 갚는 모습까지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885조죠.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 2009년이죠. 집계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면 증가속도는 이때보다 아무리 늘어났다고 해도 높지 않잖아요. 직선이 아니라 옆으로 그냥 가고 있는 모습인데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는 걸까? 이 자료가 매달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동향도 매달 발표를 하거든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달 5.9조 원에서 7월 달에도 5.5조 원이 증가했다. 이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조 원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담대를 보면 더 심각한 게 32조 거예요. 오히려 일반 대출은 상한을 했는데 주담대가 증가를 해버린 거죠. 이 폭이 얼마만큼 크냐면 작년에 7월에 대비해서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전체 비율을 보면 작년 대비 같은 동기간 대비 1.5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22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하락을 한 그 모습에서는 12조밖에 안 됐거든요. 무려 2배 반, 3배 가까운 모습까지 증가를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험성을 인지를 한 거예요. 정부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 최근에 기사를 보면 향후 6년간 서울 수도권에 42.7만 호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88 부동산 대책이란 거예요. 이 대책의 주 내용을 3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재건축, 재개발, 촉진, 도심의 기존 주거지를 좋은 주거지로 더 많은 주거지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 두 번째는 빌라 등 비아파트 활성화. 아파트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찾거나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간적인 측면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빌라는 작은 동 몇 개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을 하게 새로 짓기에 시간이 좀 용이해요. 단축하게. 그래서 지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라 등을 많이 짓게 해서 그거를 정부가
매수를 해서 임대로 돌리겠다. 즉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묶어놔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땅을 정비를 해서 이제 주택을 짓게 되는 거예요.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주택 안정화를 가져오겠다. 지금 주택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나왔던 거. 정책 대출을 조인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 이 대책이 정말 실현이 되면 좋은 대책이긴 한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 상대적으로 아무리 아파트보다 주택이 되는 지어지는 기간이 짧다는 거지 절대적인 기간에서 장기적인 공급 대책으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즉 주택 가격을 잡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을 잡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24년 8월 16일 바로 내일이죠. 대출을 내려고 하니까 주저하게 되겠죠. 그러면 100명이 살려고 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주저하는 모습 때문에 매수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 대출 금리를 인상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이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계부채가 억제가 되는 효과. 즉 정부의 속마음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도 억제해보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인 88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정책을 펼쳤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까지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이냐면 정책 대출과 시장 대출의 금리 차이가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정책 대출은 낮은 금리예요. 그런데 은행권에 있는 대출은 최근에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정책 대출이 2%대에서 3%대가 나오는데 은행권은 4%에서 5%. 차이가 나니까 비정상적인 부동산 구매 수요를 계속 자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두 개의 차이를 줄여서 비정상적인 구매를 수요를 좀 많이 억누르는 거죠.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시키는 이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매물이 쏟아지는 거야?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5년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무려 2000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9%대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쭉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2%대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3% 상황 증가하다가 이제 5%가 넘어서고 다시 2017년에 하락을 하고 지금 23년까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모습은 계속 하락을 하면서 높은 가격을 보이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표시를 했냐면 이때 가격의 수준을 보시면 돼요. 역대 가장 높은 수준, 즉 지난 2020년, 21년에 서울에서 7년, 8년 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그 끝자락에 있는 높은 가격의 수준이었거든요. 이 가격을 기억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뭐냐면 금리가 내린다고 가격이 항상 상승만 한 건 아니었어요. 반대로 금리가 오른다고 가격이 하락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계속 보였거든요. 주택시장이라는 걸 다 살펴보면 이래요. 하나의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펼쳐져 있는 통화량 그리고 주택 공급. 지금 정부에서 88 대책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는 주택 공급의 절대적인 양이 많아지냐 적어지냐도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런 인구에 대한 어떤 선호되는 거주하고 싶은 인구의 부분도 있고요. 이런 지표뿐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결정해내는 게 바로 주택시장이고 거기에 형성이 되는 게 아파트, 주택의 가격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매물이 쏟아질 거야. 반드시 그럴 수는 없고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매물이 안 쏟아질 거야. 점점 사라질 거야.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집을 이미 매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현재 집을 안 가지고 계신데 내가 이제 내 집을 사야 되냐? 왜냐하면 최근에 아파트가 막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위험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매수한 사람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매물이 쏟아질까요? 매물이 걷어질까요?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득 대비 나의 지출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1주택을 가진 내 집을 가진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형식으로 대출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서 정책대출이 0.4포인트 그 다음 농협이나 우리은행도 0.3%포인트 올린다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올라갈 수 있는 금리까지도 감당 가능한지 살펴봐야 돼요. 소득 대비 지출에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나? 그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금리가 0.5%포인트까지 올라가도 난 괜찮아, 감당이 가능하네. 그렇다고 하면 설사 내가 앞에서 보셨죠? 2022년, 21년 높은 가격을 보였던, 비싸게 가격을 샀더라도 가치 있는 지역에 좋은 부동산을 가진 거예요, 내 집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이 가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매물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시간이 지나가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하는 게 주택시장의 가격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에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그런 위험한 상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생각보다는 본연의 내 아파트, 이 주택의 모습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살펴봤는데 지출이 내 소득 대비 늘어날 것 같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 어떡하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팔아야겠다. 그래서 아까 연구축대로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나의 가계 지출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소득보다 지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단기간 집을 팔면 안 되니까 소득을 단기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뭘까? 감당할 수 있는,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위험은 있지만 위험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대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매매를 고민하는 분은 여기서 내가 가진 자산, 내 집을 마련하려면 내가 가진 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가계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중의 은행 대출을. 보수적으로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가정을 세워서 더 높은 대출금리를 계산을 해서 내가 가진 저축액 있잖아, 모을 수 있는 저축액을 기준으로 그 저축액보다 더 낮게, 금리가 올라가도 안전하겠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려는 곳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매물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살고 싶은 곳이니까 오래 거주하고 싶은 곳이거든요. 금리가 되게 중요한 지표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 본연의 그 아파트의 이전의 가치와 가격을 살펴보고 감당 가능한 금액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고려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소득과 대비 지출 상황을 계산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메타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미 매수한 사람도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내던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켜나가고 내가 좋은 방향이 생길 때까지, 좋은 상황이 다시 바뀔 때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키워드를 이번에 이 기사를 통해서 정리해봤어요. 나의 소득, 그리고 지출을, 그동안은 아마 정확하게 가계부를 쓰지 않으시거나 흐트러져 있는 지출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항목별로 정리를 하면서 지출을 총액은 얼마만큼 내는 건지, 그래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변동 지출, 단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지출이 뭔지 지출을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지출 관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게 좋게 쓰면 빚이고요, 잘 쓰면 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내가 빚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즉 나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이 용어와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소득, 지출, 대출에 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그 월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맞아요. 좀 더. 금리를 지금 현재 뭐 5%라면 뭐 6%, 7%까지. 예, 좀 더 위로 올라간다는 걸 해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